국민연금을 왜 만들었습니까? 은퇴하고 늙으면 사람이 경제력이 사라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럼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의 해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하기도 좀 약해요.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나 못 받네. 그러니까 세금인 거죠. 지금 50세나 30세나 다음에 태어난 애들도 똑같은 부담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필요한 거라고 봐요.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보험이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7.7%를 노인 부양비에 쓰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3.3%밖에 안 쓰고 있다라는 게 최신 자료거든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재정을 더 쓸 여력이 있는 거고요. 네. 보험료를 더 높일 여력이 있는 거고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미 국민연금의 이제 파산이라는 표현은 유 기자님이 싫어하시지만 파산 확정적이에요. 예, 경제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고민과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각자 느끼시는 바도 다르고 생각들도 다 다르고 극단적으로는 난 지금부터 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조만간 고갈될 건 확실한데 그래서 이걸 고갈되기 전에 뭘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항상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 무렵이 되면 항상 이제 논의가 되죠. 논의가 되다가 또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우창 교수와 KBS 유원중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이 국민연금 죽이지 않고 계속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최근에 좀 도발적인 책을 또 한 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뜻이네요. 뭐 사서 읽어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대략 어떤 주제를 담고 있습니까, 기자님? 그 내용을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책 제목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고 지었지만요. 그 안에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그보다 앞서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노인들한테 먹고 살아야 될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떠나서 저희는 지금 저출생의 문제도 결국 예측 불가능한 사회를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게 국민연금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인 월급이 아니라 누구나 노인이 되게 소득이 끊기면 받게 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눈에 그려지면 사람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사회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로 바꿔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로 듣고 싶은 건 일단은 해법이기는 하나 네네. 뭐가 문제인지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서로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좀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들어보죠.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도입할 때 그 국민들의 보험료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너무 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후하게 만든 거에 더해서 생각보다 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많이 소진되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대로 두면 유지가 불가능하다. 곧 고갈된다. 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술렁술렁 수근수근 불안불안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 혹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뭐 문제라든가 좀 지적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또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저 그래프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2013년에 재정 추계했을 때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57년. 그리고 지난해 조사했을 때 55년으로 조금씩 당겨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고령화 저출생하고 맞물려서 저 기금 고갈 속도도 저렇게 한번 조사할 때마다 한 3, 4년씩 푹푹 줄어들고 하니까 야, 이게 이제 기금이 0이 되면 이제 파산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열심히 돈을 내봤자 30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지금 20살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 야, 나는 어차피 저거 영원돼서 못 받을 건데 이 연금을 내가 왜 내야 되지? 라는 그래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 그래프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래프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의 계산에 의해서 만든 그래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저거는 이 연금 개혁을 하기 전에 연금 개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면 저런 그래프가 됩니다라는 예시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저 그래프를 본 전문가들이 그럼 보험료를 좀 한 뭐 몇 프로 한 올리고 그 기금 수익률을 뭐 좀 줄이고 예. 뭐 아니면 뭐 정부가 어떻게 제정을 하고 해서 저 그래프가 고갈되지 않도록 바꿉시다. 네.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저게 곧바로 국민들한테 이제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저게 야, 우리나라 기금은 조금 있으면 망한대.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그냥 보험회사에 드는 개인연금처럼 내가 예. 돈을 내고 이게 이제 10년, 20년 동안 이자가 불어갖고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면 받게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연기금이 없으면 이제 국민연금 제도도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기금의 운영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을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는 게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걸 이제 DB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예. 어떻게든 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어떻게든 주겠다는 주머니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되니 저쯤 되면 어떻게든 주겠느냐. 그때 가면 말 바꾸겠지. 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88년도에 기금을 제도를 출발시키면서 바로 10년 후에 IMF가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2008년에 미국이 경제 위기가 터질 줄 알았을까요? 지금 저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가 된다는 몰랐겠죠. 세상을 몰랐을 네.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저런 계산을 한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회의를 하기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지. 저렇게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이른바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더 내고 덜 받고 뭘 조정하고 열심히 굴리고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될 거다라고 걱정하는 거는 이해는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하면 쓰고 된다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우리가 그래프는 손 안 대면 저렇게 되긴 되는 건데 저렇게 될 리야 없지 않겠느냐. 저 바꿔야지. 뭔가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반영한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그 의지만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저게 연금이 저렇게 고갈이 돼서 만약에 파산이 된다. 네. 그럼 이건 거의 나라가 망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기자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예. 저런 기금 안 쌓아놓고 그냥 우리로 치면 이미 파산한 상태에서 매년 세금 걷어서 세금에서 연금 주고 그래서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게도 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예상을 하는데 어떠세요?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부가식으로 전환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연기금이 0이 되는 상태에서는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은퇴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집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부양을 하면 제가 늙으면 제 아들이 저를 부양하고 하는 집에서 일어나던 부양 시스템을 네. 사회적으로 옮겨놓은 것일 그렇습니다. 뿐이거든요. 예. 자, 그럼 그야말로 저희는 지금 1,000조 원이나 있어요. 유럽 국가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1,000조 원이 있고 저게 고갈되는데 아직까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30년 후에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유럽 같은 국가가 되는 거고요. 네, 네. 따라서 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제도가 파산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걷어서 주면 되니 그렇습니다.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다만 네. 어떤 세대는 조금 내고 너무 많이 가져가고 어떤 세대는 너무 많이 내고 쥐꼬리만큼 가져가면 이제 세대 간 불신이 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아버지를 불신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큰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 써버렸어요. 네. 우리 아들한테는 하나도 안 물려줬어. 네. 우리 아들이 저를 모시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이게 다 고갈되고 나면 유럽처럼 세금 걷어서 주기는 줄 건데 쥐꼬리만큼 줄 거야. 그렇죠. 라는 말씀이죠. 네, 그럼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서 세대 간 좀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내고 비슷하게 받아가자. 처음에는 저거 고갈돼. 그래서 고갈되나 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근데 괜찮아. 다들 저렇게 고갈되고 그 이른바 그 세금 걷어서 주는 것도 하니까 안심은 해. 라고 말씀하셔서 안심을 하려고 봤더니 그런데 되게 쥐꼬리만큼 줄 거다 아마 라고 해서 또 불안해지는 아무튼 우리가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대략. 예. 근데 그래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남아있다? 때문에 네. 그 안에 개혁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혁을 해서 쥐꼬리만 하게 연금이 되지 않도록 네. 또 누구는 30%씩 자기 소득의 30%를 낸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때 점검을 하면서 고치면서 가자. 김우창 교수님, 예. 뭐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네.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분도 계시지만 책을 같이 썼는데 저희 의견이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님도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5천만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네, 그건 너무 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프로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시청자께서는 아니 저놈은 공대 교수인데 여기서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교수입니다. 예, 이제 네. 간략하게 이제 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프로님하고 약간 비슷한 커리어인 것 같아요. 산업공학 전공했는데 네. IMF 쯤에 졸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돈을 벌어야겠네. 그래서 금융공학으로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못 되더라도 좀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돈 못 버는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 미국에서 헤지펀드 창업을 했었어요. 네. 한 5년 정도 걸렸었고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최적화라는 그런 거를 해요. 복잡한 수학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근데 거기에 응용 문제 중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그런 응용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논문을 좀 썼었고 제가 헤지펀드도 했고 국민연금에 대한 논문도 조금 있고 하니까 한 2014년인가 15년도부터 막 국회에서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네 아이디어는 어떠니? 얘기 좀 해봐라.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 기자님이 보여주신 요 그림에 4차 재정축의 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예. 요만큼 기여한 그림입니다. 저거 계산하실 때 네, 계셨어요. 저 4차 재정축에 2018년에. 참여를 했고 그 아래에 있는 조금 나빠진 5차 재정축의 그림도 제가 요만큼 기여했습니다. 거기도 참여했거든요. 위원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거의 1년 내내 그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공대 교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따지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 얘기를 하는 저를 부캐라고 보거든요. 저희 국회는 네. 공학자고 국회는 국민연금을 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좀 강제가 돼버린 거죠. 네. 너 그래서 해라.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이렇게 실무와 이론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도 드물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너무 좀 그런데요.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 일단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프로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는 건데 만약에 오늘 기금이 없어지면 그러면 젊은 세대가 보험료로서 약속된 연금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보험료율이 얼마인지 공식 추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6% 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 구조가 2023년의 형태로 앞으로 쭉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린 보험료 6%만 내면 행복합니다. 지금 몇 프로 내죠? 지금 9% 내요. 그러니까 지금- 3%가 남는 거죠. 지금보다 덜 내도 돼요? 네. 자, 2030년으로 시간을 조금 당겨 볼게요. 네. 그때는 9.2%예요. 그러니까 저때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생이 문제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활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네. 늙지도 않고 그렇죠. 나이도 안 들고 40세는 영원한 40세, 네. 70세는 영원한 70세라면 지금 인구 구조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네. 연금 이 보험료율이 6%만 6%면 돼요. 돼도 네. 할아버지들 연금 드리고 할머니들 드릴 수 아, 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근데 이프로님이나 유 기자님이나 저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도 언젠가 은퇴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2040년, 뭐 2050년 이쯤이 되는데 네. 이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2050년, 60년이 되면 그때 젊은 세대가 자신의 소득의 30%를 내줘야 네. 그 쥐꼬리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겨우 주는 거예요. 2040년에 30%를 이제 2060년이 되면 정확히 30%딱 찍게 30% 를? 됩니다. 예, 지금 추계에 의하면 2050년대에 기금이 고갈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2060년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2000년생이 60세가 되는 해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 은퇴하는 그 시점에는 저렇게 갑자기 많이 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은퇴하니까.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떼지어 은퇴하니까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예. 지금은 6%만 내면 되는데 그때 많아지는 이유는 지금은 그래도 기금이 쌓여 있는데 예. 그때쯤 되면 기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거니까. 요 숫자는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에도 기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숫자예요. 기금은 없다고 네, 생각하고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기금이 없어져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않으면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나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확정적인 거예요. 오늘 태어난 애들이 국민연금에 돈을 내려면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경제활동 해야 군대 갔다 되니까.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30살은 돼야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니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인구 구조는 사실은 앞으로 거의 25년, 30년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2050년이나 2060년 정도에 대한 숫자는 나빠질 수는 있으나 좋아질 여지는 없어요. 그냥 요건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유 기자님하고 책을 같이 썼을 정도면 뭔가 의기투합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마 제가 공학자라서 좀 그런 게 더 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명확한 미래가 봐라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확실성은 있겠으나 현재 나온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추계 기준으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해야 되는 도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연금 특위나 혹은 그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했던 게 그런 지점이었어요. 후손들에게 우리가 연금 다 털어먹고 가지 않을게라는 걸 보여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네, 그게 사실 저는 우리 세대 책무라고 봅니다. 네. 그거 하지 않고 가는 거는 대단히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 기자님하고 그러니까 기금이 완전히 떨어지면 세금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솔직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쁘냐,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바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세대 간 공평하느냐라는 그런 약간 아랫단의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에서는 유 기자님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해요. 우리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요 1,000조 원이 GDP 한 45%쯤 되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 쌓아놓고 있는 1,000조 원.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서 고갈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경제활동 인구가 단군 이래로 제일 많은 지금 우리 세대부터 뭔가 조금만 분담을 하면 대대손손 갈 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지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 논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네. 이제 한 집단은 조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시고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 예. 한 집단은 고갈 안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조금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이제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덜 받자, 늦게 받자 이 얘기를 주로 하세요. 그런 분들을 재정 안정론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또 다른 반대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이슈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묻혀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말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후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0% 초반대예요. 노후 빈곤율이. 근데 우리나라가 한 7, 8년 전에 50%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때문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40%거든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음흠. 그냥 길 가다가 뭐 예를 들면 40대 중반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20년이 있으면 10명 중에 4명은 빈곤해진다는 얘기예요. 노후 대비가 하필 안 돼 있다 우리 분들이.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이게 줄어드냐? 줄어는 드는데 지금 분석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는데 많이 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재정 안정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줄 수 있어야지 돈을 받는 거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왜 만들었습니까? 은퇴하고 늙으면 사람이 경제력이 사라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때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건 불가능해졌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은퇴해서 경제력 떨어지면 죽으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의 해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하기에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는 분들을 소득 보장론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점을 좀 하나가 약해지고 하나의 방점 좀 하나가 약해지는 건데 예. 이 두 이제 학자 집단들이 조금은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좀 하는 네. 구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듣보잡이라 그럴까요? 이분들은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들어와서 조금은 이제 양쪽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공학자로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더니 중간 지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소득도 보장해 주면서 어느 정도 네네네. 재정도 고갈 안 되게 하면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지점 역시 유 기자님하고 격히 공감하는 건데요. 그 신뢰가 본질적으로 공적 연금뿐 아니라 공적 제도를 유지하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적 연금이 나쁜 것 같아도 그 국민연금이 되게 저렴한 노후 보장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주니까. 네, 그거 이전에 네. 제가 요 질문을 이 프로님께 던져볼게요. 네. 우리 평균 수명이 82세예요. 네. 근데 이 프로님 그 은퇴하실 이후에 준비를 몇 세까지 사시는 걸 가정하시고 하실 겁니까? 저도 그쯤은 살지 않겠냐, 더 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인데 음. 개개인이 준비하면 우리는 평균 82세 살고 죽는 게 맞는데 개개인은 다 그래도 90세 정도까지는 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겠죠. 하고 예. 준비를 해요. 그러면 65세 은퇴해서 실제로는 평균적으로는 17년만 준비하면 될 거를 그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25년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노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근데 공적연금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같은 돈을 내고 평균 수명만큼 주고 오래 산 사람은 더 받고 덜 산 사람은 조금 받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정확히 평균 수명만큼 사는 것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죽고 그러니까- 나면 네, 그러니까 싸요. 맞습니다. 거의 네. 30%싼 거예요. 뻔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에 푸틴도 이렇게 시위해가지고 영국개혁 실패하고 그 인기 좋은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프랑스 탁바우니시에서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마크롱 대통령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뢰가 깨진 그 본질적인 이유는 세대 간의 지금 차이가 너무 커요. 그게 지금 여기 보여드린 부가방식 비용률 추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나온 그 어떤 개혁안도 이번에 한 번 하는데 또 망할 거야. 다음에 더 올려야 돼라는 거를 얘기는 안 하지만 뻔히 보면 알아요. 다 못 고치고 예. 다음으로 넘긴다는 예. 거죠. 손만 근데- 조금 대고. 예. 네. 근데 다음에 하면 말이 안 되는 숫자를 나온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이건 나 못 받네. 그러니까 세금인 거죠. 예. 내가 받지 못할. 음. 그 신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보기에도 되게 이제 확신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추가되는 부담이 엄청 고통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50세나 30세나 0세나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도 똑같은 부담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좋은데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미완의 개혁으로 남기고 조금만 하고 넘긴 이유는 뭐랄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답이 안 나와서 일단 우리도 조금은 할게. 다음 정부가 조금 더 해봐. 국민들 설득을 좀 더 해봐. 지금 9% 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갑자기 15% 내라고 그래. 우리가 10일까지는 만들어 놓을게. 다음번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설득해서 13까지 해봐. 근데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는데 교수님은 야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못 믿고 그러지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의무다. 예. 근데 거기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약간 네. 사실 확인을 드리자면 예. 사실 점진적으로 연금 개혁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역사를 보면 예. 이제 98년 IMF 직후에 한 번 있었고요. 음.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 번 있었고 끝이에요. 네. 중간에 뭘 바꾼다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는 건데 그 2007년 연금 개혁 이후에 예. 지금 24년까지 17년 동안 아무런 개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기금 고갈이나 이런 건 점점 당겨지고 있고 출산율은 생각보다 조금 더 악화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완벽한 개혁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9% 하던 보험료를 18%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세대에서 우리가 18%까지 올려야 돼.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12%까지는 올리자. 네. 뭐 이런 합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좀 여론을 되게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초연금만 올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과제를 자꾸 다음 정부한테 그러면서 안 떠넘긴 한다. 거예요. 예. 2007년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 2007년은 그래도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룬 그 이른바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그 변경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큰 폭의 개혁이 그때 이제 유시민 장관이 네.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소득 대체율이 60%였거든요. 예. 9%를 내고 60%의 소득 대체율을 갖는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걸 단박에 40%로 줄인 거죠. 덜 받자. 그 시점에서 한 번에 줄인 건 아니고 지금도 지금 줄고 줄고 있는 있죠. 그 상황이거든요. 예. 28년까지 40%로 줄이겠다 했던 개혁이 그때 크게 일어났었던 거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연기금 고갈이 45년도인가 고갈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개혁을 한 이후에 2060년으로 늘어났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분명히 개혁을 특히 보험료를 약간 인상을 하는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했어야 한다. 아까 얘기한 재적 안정론자하고 소득 보장론자들의 시각이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예. 연금 개혁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논쟁만 벌이고 차기 과제로 넘기고 아무 개혁을 안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국민적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에 딱 나와 있거든요. 해야 된다고. 장기적인 재정이 안정되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법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출산율도 바뀌었고 물가 상승률도 바뀌었고 이게 아까 여기 봤지만 여기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이 안정됐다라는 거는 70년 동안 재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금 규모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60년, 57년, 55년으로 기금이 0이 되는 그래프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장기적인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법을 바꿔서 또 했어야지. 안정되도록 바꿨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한 거죠. 지난 새 알겠습니다. 정부가. 근데 뭐 지난 새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새 정부가 안 한 것도 근데 이해는 된다. 이게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니 하는 생각이라면 알겠습니다. 김우창 교수님, 유원중 기자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혹시 안이 있으세요?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보험이다라는 상식을 좀 일단 시청자께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왜 그러냐? 지금 아까 저 그래프 처음에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1,000조 원이라는 기금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40년도가 되면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우리 경제 규모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GDP 대비 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네.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 그 기금 규모 자체는 1등이 아닌데
기금 전체 액수로는 전 세계에서 3위 연금인데요. 예. GDP 대비 기금을 쌓고 있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월등한 1등이다. 조만한 나라치고는 진짜 많이 갖고 그렇죠. 있다.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자, 보험료율이요. 그 OECD 평균이 18%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9% 내고 있잖아요. 예.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나라예요. 네. 지금은 네. 네. 그리고 기금은 제일 많이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금 이게 핵심인데 저희가 주장하는 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재정이 국민연금엔 거의 0%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이런 데다 재정을 쓰고 있지 국민연금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그걸 OECD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해봤더니 OECD 평균이 GDP 대비 7.7%를 노인 부양비에 쓰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3.3%밖에 안 쓰고 있다라는 게 최신 자료거든요. 재정의 7.7을 노인 부양에 쓰는 게 일반적인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3.3%밖에 쓰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재정을 더 쓸 여력이 있는 거고요. 네. 보험료를 더 높일 여력이 있는 거고요. 기금은 유럽 국가들은 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우리는 1,000조 원이나 되는 현재 GDP의 45%에 달하는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만큼 현재 상태에서 건강한 공적연금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는 거고요. 다만 고령화 저출산이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게 빠르게 안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된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바꾸고 싶어도 기금이 없어요. 네. 기금이 이제 김호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 2060년도가 되면 보험료율만큼의 그 보험료율 인상되는 거에 한 절반 정도를 기금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기금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서 돈을 뺏어서 노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하려면 되게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를 뺏어야 되는데 5%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나머지 5%는 기금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금해 놓은 거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거다. 그나마. 예.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지금 연기금 제도가 이제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하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꿔야 안 사라진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러나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된다. 어려울 예. 건 없다. 예. 네. 자, 그럼 이게 세대 간의 그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예. 기금 고갈이 안 되고 그 이런 방안을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 알겠습니다. 예. 약간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유 기자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좋게 만들 옵션이 남아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기금이 아직 꽤 크고 그 다음에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20대도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이제 받겠다라고 국가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라고 홍보를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옵션이 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아예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여기 국회에 연금특위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5년 전에 저 추계할 때도 이거 발표를 드리긴 했거든요. 요 아이디어를 예. 그때도 멋지다 막 그랬었는데 제가 아까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굳이 막 이런 그 본업이 아닌 부캐로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안 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마지막 기회긴 한데 아직 옵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림 네. 한번 예. 보시죠. 그러니까 뭐 뻔합니다. 뭐 덜 받는 거는 저는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으니. 네, 왜냐하면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빈곤하지 않게 만들고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이 최대한 넓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줘야 미래 세대가 돈을 덜 내요. 덜 받는 건 옵션이 아니다. 네, 저는 덜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보는군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이제 다른 안들을 보면
보통 한 15%까지는 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예, 저는 그거는 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실 테고 3%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현재 월급의 9% 내는데 예, 예. 근데 요거를 한 해에 올리면 말도 안 되죠. 자영업자들하고 중소기업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0.5%씩 조금씩 올라가는 저 거죠. 9%는 그럼 회사가 4.5, 근로자가 4.5를 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네. 6,6으로 나누죠. 6,6으로 나누자.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재정 투입을 지금 0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GDP 대비 1%를 매년 하자라는 얘기인데 언론들은 되게 큰 숫자 맞고요. 큰 숫자 맞아요. 네. 22조 원이고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제 공대에 있으니까 예. 국가 R&D 예산이 20조쯤 됩니다. 음흠. 그거를 매년 태우라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약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대로 둬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금이 고갈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까 이 보험료로 하면 30%, 33% 그리고 그걸 GDP로 환산을 하면 대강 GDP의 9에서 10%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건 상한이 있어요. 사람들도 견딜 수 먹어야 없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퍼치나 매치나요. 보험으로 내나 세금으로 내나. 그래서 어퍼치나- 세금을 더 걷어서 네. 재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돈을 좀 매년 한 20조씩 넣어줘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1%가 큰 숫자 같지만 우리가 이대로 갔을 때 미래에는 GDP 10%를 보험료랑 재정 조합으로 내야 되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네. 연간 재정의 1% 약 20조 원을 네네. 국민연금 기금에 넣는다는 건 네. 그걸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두면 네. 요율을 어느 정도 올린 셈이 됩니까? 3.5%입니다. 3.5. 네. 그러면 현재 9% 내는데 네. 12%를 내고 연간 재정 투입 1%를 하라는 말과 네. 3.5니까 15.5를 그냥 내자는 말과 네. 기금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거군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개혁의 속도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부채가 있어요. 네. 조금 걷어서 많이 준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는 심지어 후하기까지예요. 개혁이 늦어지면 당연히 그 부채가 열심히 앞으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은 1년에 0.5% 정도라는 그런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래서 보험료로만 하면 15.5%까지 짧게 올리면 가능한데요. 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막 도망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야 되는 보험료가 거의 2배, 17%까지 올라가요. 15.5까지 보험료율을 올릴 수는 없으니 네. 12% 정도로 보험료 인상폭은 제한을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러나 필요한 돈은 나라 재정에서 좀 넘겨줘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소득 대출 40% 떨어뜨리는 것도 2007년에 개혁을 해갖고 네.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낮춘 거잖아요.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9%였던 거를 갑자기 내년에 15%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1년에 뭐 크게 잡아야 한 0.5%씩 알겠습니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5%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한 12년 정도가 걸린다는 건데 그러면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럼 재정에서 20조 원을 이쪽으로 넘기라는 말은 그 재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해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해에 국민들이 보험료로 내나 세금으로 내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9%인 보험료를 제대로 하려면 15.5로 늘려야 되는데 이러면 힘드실 것 같으니 보험료는 3%포인트만 올리시고 세금으로 3.5%를 내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서 네, 맞아요. 그거나 어퍼치나 매치나 보험료를 15.5로 걷는 건 힘들고 보험료를 12까지만 올리고 그 대신 3.5는 세금으로 내세요라고 하는 건 고지서 색깔과 제목만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거기에서 되게 네. 그러니까 약간 제도의 세부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이프로님은 아주 고액 소득자실 테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렇진 예.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네. 대략 한 연봉으로 치면 7천만 원. 7천만 네, 7천만 원 수준 정도 되고 나면 네. 연봉이 8천이든 9천이든 8억이든 똑같이 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예. 예. 그게 핵심인데. 근데 연봉이 7천만 원이 국민연금 이제 납부 상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액 소득자라서 자기가 소득 비례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한 4분의 3밖에 못 받아요.
네. 그러면 4분의 1이 남는 거 어디로 가느냐? 음. 최저소득자에게 보내줘요. 예. 보험료율로 내라고 하면 이른바 그 연봉 7천만 원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걷지는 못하는데 맞습니다.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더 무겁게 그렇죠. 예,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 그렇죠. 보험료는 거기까지만 올리고 즉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이 걷어서 기금을 채웁시다 그런 결론이군요. 뭐 법인세도 있을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조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요 얘기도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5차 재정 추계에서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4.5%로 추계를 했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2022년에 8.2% 손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3%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감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위험자산 한 60 좀 안 되고요. 안전자산 40 조금 넘어요. 6대4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노미날입니다. 이게 명목 수익인데 명목 수익률이 4.5라 그러면 직관적으로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4.5를 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로.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는 걸로 하고 그거를 이제 한 6% 정도까지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수익률을. 예. 네. 그래서 그런 조합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312로라고 하는 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보험료를 3% 올리고 네. 재정에서 1% 더 넣어주고 기금 운용 수익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를 더 퍼센트 포인트를 더 올리면 네네. 그러면 고갈 안 된다. 그러니까 기금이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플랫하게 가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갖는 대단히 큰 함의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세대 간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게 잘 정착이 된다면 지금 100% 이제 모든 걸 추계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미래에 한 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예. 국민연금의 이 연금 급여 총액이 GDP의 9%에서 10% 사이 정도로 수렴합니다. 그때쯤 되면 그 GDP의 9%를 국민연금 나눠주는 데 쓸 것이다. 네.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예. 돈이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험료를 12%까지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GDP로 환산을 하면 그 시점에 네. 대강 GDP의 3.5%쯤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 재정에서 1% 태워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4.5%고 모자란 게 4.5%가 네.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기금이 저런 방식으로 하면 GDP의 120% 정도로 수렴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금 얼추 급여의 맞는다 이거죠. 절반 정도를 얘가 내줄 수 있어요. 물론 어느 해는 많이 벌고 어느 해는 절 벌겠습니다만은 그렇겠으나, 네. 기금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빼쓰고 더 벌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근데 이게 갖는 함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그 어떤 그림 대비 미래세대 반값연금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프로님 네네. 더 네. 이게 말씀 중요한 주세요. 지점일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제 좋아하시는 그 시청자들이 많은 네. 프로그램이니까 네. 이게 결국은 돈 써서 노후 소득을 좀 더 보충해 주자 이런 접근 방식이라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돈 써서가 아니라 뭐 그렇죠. 결국은 네. 돈을 잘 굴리든 조금 더 걷든 그런 네. 해법은 뭐 누구만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그 경제활동 인구한테 거둔 돈에 비해서 노인들한테 줄 돈이 모자르니 네. 정부한테 돈을 좀 가져와서 이 돈을 보태갖고 노후소득으로 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공무원 연금이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둔 돈에 비해서 줄 돈이 모자르니까 정부가 보태라. 정부가 이미 아까 사업주가 4.5%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은 18%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 급여에 9%라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용자의 네. 부담금으로 정부가 주는 게 그게 거의 10조 정도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의 뭐가 모자라니까 매년 한 5조 원 정도를 더 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 결국은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사각지대예요. 1260만 명이 사각지대거든요. 국민연금 못 받고 있다. 그렇죠. 가입도 안 사각지대라는 해서. 거는 가입을 안 했거나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예.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연금이 후하네 박하네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 말고는 노후소득이 없는 진짜 저소득층이거든요. 네. 저희 주장은 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이 모자르니 돈을 국민연금 재정에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저소득층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지원한 돈이 국민연금 재정으로 들어와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소득층이 만약에 어떤 빈곤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걸 예.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굶은 상태가 돼서 돈을 쓰려고 하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한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주자. 그 개념으로 지금 재정의 1% 약 20조를 국민연금 기금에다 넣어라. 22조 원이면요. 1260만 명을 그 사람이 월급이 한 120만 원 되는 사람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그 사람이 9%를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나 내줄 수 있는 큰 돈이거든요. 그 정도 돈을 넣으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설명 중에 그럴 거면 정말 그분들의 보험료를 내줘야지 기금에다 넣어주면 아니죠. 그 사람들 보험료를 보험료를 내주라는 내죠. 소리. 그러니까 가입 안 한 분들도 가입자로 집어넣고 그분들의 보험료를 내주는 컨셉으로 그렇죠. 실제로도 그분들의 보험료가 쌓이는 걸로 계산하면서 그렇죠.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내준 돈은 네. 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기금의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재정의 1%는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는 안 가는 돈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 그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